예, 제가 천안함 관련해서 사실 그게 체계적으로 그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강연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신 김혁수 제동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함 이슈에 관해서는 제동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의혹 제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의혹들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데 그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적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질문을 해달라고 마이크를 드리면은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하시는 시간은 1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이 넘어가면은 10초마다 10,000원씩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여러 개 있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1분씩 잘라서 질문이 많으신 분들은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1분씩 잘라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제동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룰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인제 이해성 군이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서울대 트루스포럼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천안함 관련된 책을 구입을 해서 읽고 아주 훌륭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아마 오늘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슈타인 채널 유튜브 슈타인 채널 하고 있는 이혜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정훈 기자님, 동아일보 이정훈 논설위원님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제동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정훈 기자님은 더 나아가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이 어떤 작전의 실패를 만들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보복이나 강력한 응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평해전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동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정훈 기자하고는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이 바로 천안함 정치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감수도 여러 가지 해군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줬는데 이정훈 기자의 의견에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함이 우리 영해에서 적의 정규작전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시에 정규작전 세력이 상대방 해역에 넘어와서 군함을 공격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당하고도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이유는 1, 2 연평해전, 대청해전을 통해서 수상 세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1, 2 연평해전 이때 이게 보면은 우리는 전투 배치를 붙게 되면은 바깥에 있던 장병들이 전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포탄도 장전되는데 북한의 함정들은 손으로 포대에다가 장전을 해야 이렇게 이제 되고 우리는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해 가지고 포에 연결시키면 포가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되는데 이제 북한은 손으로 돌려서 따라가는. 요즘은 북한은 이런 신형 함정들이 많이 이제 건조가 되고 또 스텔스함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함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탐지도 어렵고 또 공격의 주체를 쉽게 알 수 있는 잠수함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잠수함에 그런 명령을 내리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탐지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 무기력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천안함뿐만 아니라 다른 세미나에서도 이 지휘부의 우리
군 지휘부에도 너무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합참의장은 계룡대 내려가 가지고 합동 뭐 무슨 합동성 강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합참의장이 없으면은 거기에 저 상황 지통실장, 작전 차장, 부장, 본부장, 차장 한 명만 거기에 있어도 이런 그게 없었겠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상황실에 근무하지 않는 해군 장교가 이제 꽃기철이 오게 되면 이제 청와대하고 회의를 합니다. 사전에 청와대에서 야 그 문제가 있으면 즉시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합참 상황실에 근무하지 않는 장교가 그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청와대 근무하는 해군 대령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그 대령이 이제 그 알려줘가지고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방부장 합참의장보다 먼저 알았다. 뭐 이렇게 합동성이 결여된 해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합동성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고 해군 당시에 군 지휘부도 문제가 있었고 국군 통수권자도 똑같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아웅산 문제가 생겼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와가지고 전방을 향하여 전포를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북한 지역에 사격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무런 심지어 정말 이런 이야기 하기 뭐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양해군. 왜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간첩선을 잡기 위한 뭐 고속정 가지고 하는 이 연안해군에 머물고 있는 해군의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양해군이면 미국이 우리 적이냐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도 못 쓰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훈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우리 지휘부도 문제가 군 지휘부도 문제가 있었고 국군 통수권자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그 행사 진행하신 분한테 누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천안함 좌파 쪽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천안함 폭침이 북해 소행이면 경계 실패로 해군의 수치가 아닌가요? 이걸 우리 군이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이었는데 지금 비슷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계 실패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갔더니 또 어떤 분이 똑같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육군 출신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휴전선에 가면은 철책이 이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명이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고도로 훈련받은 특수전 요원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민간인이 넘어갔습니다. 그거 왜 못 막습니까? 바다에 철책이 있습니까? 이 잠수함은 얼마나 탐지가 어려운가 하면은 오늘 그 자료가 있었으면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 큰 호수에서 송사리 한 마리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제가 전단장 하면서 미 해군하고 훈련을 많이 했는데 시나리오가 다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그 훈련을 하고 있고 시나리오가 있는데도 못 찾는 겁니다. 잠수함을. 우리 잠수함이 림팩 훈련, 환태평양 훈련에 가가지고 한 번도 탐지되지 않고 미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수십 척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잠수함은 그래서 이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 실패가 아닙니다. 미 펜타곤도 전 세계를 지키고 있는 펜타곤도 공격 징후가 있었는데도 공격을 받았어요. 이 경계 실패라고는 이거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잠수함은 북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임무가 주어지면 소리 없이 그런 것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의미 있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또 근데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이 추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질문하신 분께서는 소속하고 성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1분 안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원은 아니고요. 졸업생인데 그 책을 반납하러 왔다가 이 최근에 방송된 건 사실 못 봤고요. 저도 정부 발표가 원래 맞다고 아는데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돼서 사실 그렇게 방송으로 된 내용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군에 계신 분이 직접 강연을 하신다 그래서 왔고요. 예, 말이 길어지기 전에 일단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아까 군사적 이유가 제일 먼저라 하셨는데 뭐요? 군사적 이유가 가장 먼저라고 하실 때는 그러니까 질문만 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서요. 답을 그게 이제 과학적인 보통 진상 규명을 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가 먼저 좀 제시가 돼야 되고 아까 설명은 또 어느 정도 또 설득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굳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군사적 근거를 먼저 대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거기까지만 우선 하고 1분이 됐거든요. 또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시죠. 예. 그 첫 번째 질문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더 중요한 질문 사실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서 1분이 넘어가서 예. 답변하시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천안함 선체와 어뢰잔해 또 그 가스터빈이 거의 그 망가졌거든요. 이거를 이제 올려놓은 거 보면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외부 폭발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해군 생활을 한 사람 누구나 첫눈에 알 수가 있었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미 해군의 그 에클스 제독이 와가지고 첫눈에 보고 어뢰의 크기와 버블의 부피를 갖다가 벌써 예측을 할 정도로 이거는 벌써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리이론, 화학이론, 뭐 재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폭발 시험을 했는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TNT 폭발 시험은 방사청 허가 없이는 어디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틀리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폭침에 이제 그거를 좀 뭐 맞추려고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과학적 판단에서 자꾸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맞지만 미국에서 지금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환경과 모든 조건을 같이 해가지고 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적 판단으로 보면 이것은 해군이 한눈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과학적 판단에서 여러 가지 자꾸 질문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폭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초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수함 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소한 의혹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중간에 10m가 날아갈 게 없을 정도로 왜 저렇게 천안함이 폭침이 되었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부 발표를 몇 년 동안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당시에 이제 좀 뭐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좀 군사적인 대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동님께서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북한 잠수정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 해군과 그 미군의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그 하와이에서의 어떤 그 군사훈련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아군일 경우에도 훈련을 하다가 어뢰로 폭침을 당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오늘 강연을 오히려 듣다 보니까요. 예.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심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다. 그러면 어뢰 한 발이 없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어뢰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정비하려고 보니까 의뢰 한 발이 없다. 바로 알려지겠죠. 그리고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함부로 그렇게 의뢰를 발사하지 않습니다. 잔망경으로 마지막 최종 확인을 아까 그 그림 안 봤습니까? 전투 배치를 하고 적함이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되면은 그 의뢰 발사관을 열고 해수가 차야 그때부터 액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사 스위치를 눌러야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을 했는데도 그 미국 함장이 우리 잠수함에다 의뢰를 쏜다는 건 우리 저 함정에 의뢰를 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거기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수정은 이제 옆에 와가지고 쏠 수가 있었죠. 미국 잠수함이 그거 왜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키 리졸브 훈련 때 우리 채무사남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군산 이남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 잠수함이 쏘았다, 뭐 미국 잠수함이 쏘았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 잠수함이 왜 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그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그 훈련은 실제 의뢰를 쏘지 않습니다. 실제 의뢰를 쏘지 않고 그 키 리졸브 훈련 때도 실제 의뢰를 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뢰 발사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난 이후에 디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에서 쏘았다, 수상함에서 쏘았다 다 하지만 그게 이제 방향이 맞지 않고 거리가 안 맞으면 순 엉터리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러면 항공모함을 객침시킨 게 아니고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함정을 우리 잠수함이 가상으로 객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가했던 많은 수상함들도 우리 잠수함을 공격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디브리핑을 하면은 엉터리가 많고 우리 잠수함이 공격한 것은 다 맞았기 때문에 수십 척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실제로 의뢰를 발사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그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고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 아까 전에 지금 질문하신 분 취지는 어차피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실수로 이게 의뢰가 발사된 게 아니냐 일반적인 차원에서 질문이셨는데 그 제동님 설명해 주신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군 잠수함들이 이렇게 이동한 경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과학적 근거 관련해서 미국 물리학자가 그 1번이 남아 있는 거에 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실험했을 때 지워졌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 한미 합동조사단의 그 결과를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렇게 공기 중에서 실행된 시험이었고, 그리고 수중에서 진행될 때는 이렇게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원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수중에서 그렇게 폭발이 진행됐을 때 그 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이렇게 영하로 또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동님께서 이렇게 사진 보여주셨는데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표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폭발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열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중에는 이 1번이라는 글씨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 앞부분은 다 날아가고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열도 또 무슨 이 물줄기도 받지 않는 거죠.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좀 이따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시민대학이 강의가 있어가지고 수강하고선 마침 여기 설명회가 있길래 참석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인양된 천안함의 프로펠러가 S자형으로 굽어졌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북한에서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이득을 기도하고 폭침시켰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 폭침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초나 잠수함 충돌이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떠도는 그 첩보들을 이렇게 많이 접해봤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그래도 무식한 일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납득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는 1차적으로는 좌초, 2차적으로는 그 좌초에 의해서 제 방향, 제 속력을 못 내기 때문에 엔진의 가속 운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엔진 과열, 그로 인한 내부의 압력 증가, 폭발, 압력 증가 내지는 폭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초가 되면은 선재가 좀 찢어지지 중간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내부 폭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초창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체가 위로 휘어졌느냐 아래로 휘어졌느냐. 아래로 휘어졌으면 내부 폭발이고 밖에서 외부 폭발이면 위로 휘어졌을 거다. 천안함 가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폭발이기 때문에 선체가 위로 휘어졌던 겁니다. 그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질의가 있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제작사인 카메하메아인가 거기에서도 다 해명을 다 했는데 갑자기 가던 배가 갑자기 멈춤으로써 역류해서 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이제 실제로 이것은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탈북자가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뭐 그 실제로 들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연어급 잠수정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을 그대로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6개월 이상 별도로 관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어뢰 설계도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해수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보면 북한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들었던 사람을 한번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도 어뢰를 공격하고 만약에 올라가서 이게 말이 새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항하자마자 바로 무슨 초대소 비슷한 데 데리고 가지고 6개월 동안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전 조성재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천안함 연평도 도발 그때 딱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정보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녁 후에 가족들과 평택 이함대에 가서 천안함 선체도 보고 왔습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저희 가족들도 이거는 절대 내부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철근들이나 모든 그런 내부 장비들이 다 위로 솟아있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그 당시에 버블제트에 의해서 휘어지면서 터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에서 막 극렬하게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을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다고 해서 저는 또 오랜만에 모교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좋은 강연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당시에 소나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제 정보부대에서는 그 비파곳 같은 데서 잠수정이 내려와서 한 2개 정도가 뭐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너무 늦게 천천히 몇 노트 이하로 가지 마라 이렇게 정보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그게 맞았는지 그리고 당시에 인간 어뢰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와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정보통해서 이렇게 나온 걸 저는 지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렇게 뭐 경계에 실패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군에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소나 장비로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안함 같은 초계함은 이제 70년대, 80년대 북한의 간첩선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속정도 만들기 시작했고 이 초계함은 대간첩 작전용으로 함포와 속력 위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소나 성능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나라는 것은 이제 레이더는 24시간 돌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는 24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함장이 판단해서 취약 시간에는 소나를 작동하고 아니면 이제 그걸 이제 소위 송신 모드, 트랜스미팅 모드 그리고 이제 그 청음 모드 그냥 소리만 듣는 거죠. 리스닝 모드로 두게 되는데 소나를 작동을 해도 이 잠수함 탐지가 어려운데 가끔씩 리스닝 모드로 놓을 때는 이거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저속으로 다녔냐 이거는 천안함 이후에 지금 이제 경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또 기름이 없어가지고 표류를 할 때도 있고 그 유가 파동이 났을 때는 그래서 저속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어뢰 공격을 잠수함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일정 심로로 경비구역 내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다니도록 하고 속력도 많이 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경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저도 이제 해군 작전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작전 브리핑을 받기 전에 정보 브리핑을 먼저 받는데 북한의 잠수함이 지금 70척이나 되는데 그게 수시로 없어지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거는 한 척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때도 그런 이제 한두 척이 없어진 것이 이제 정보 감청 부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심이 낮은 데까지 이제 잠수함이 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가 나쁘니까 백령도 근처로 갔었고 또 북한의 그 지대함 미사일 이걸 이제 백령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보통 유도탄 대항 태세 뭐 1급이고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섬 주변으로 붙는 것도 하나의 그 전술 교류로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천안함이 날씨도 나쁘고 또 적 유도탄 이제 방어도 되고 또 그런 저수심까지 잠수함이 오리라고는 그건 생각을 못 했겠죠. 잠수함이 실제로 온 게 아니고 좀 더 외해에서 몇 마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이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 천안함 사건 저 뒤에 또 자체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시간은? 예, 시간 괜찮습니다. 저는 편하게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렇게 천안함 관련해서 의혹도 많이 있고 또 그 의혹에 대한 또 사실 또 답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의혹들과 답변들이 이렇게 제대로 소통되는 기회가 또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신가요? 예. 그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그 1분. 인천에서 온 시민인데요. 여기 세미나가 있어서 왔는데요. 천안함을 사건 까맣게 잊었는데 헌수막을 보고 왔는데 여기 프린터물도 없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양력도 잘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직업이 이런 쪽에서 일하시니까
이 천안함이 해결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근데 그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하나는 저번 평창 올림픽 때 이 천안함 지휘한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초대해서 한국에 오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정치적 질문을 하셨는데, 김영철이가 와가지고 정말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땅을 활보하고 무슨 상관인 것처럼 방에서 불러서 다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우회, 육해공군 해병대 전 장군의 모임인 성우회, 그리고 해군협회, 또 해군동지회, 해군 OCS 중앙회, 저는 잠수함연맹 회장이니까 전 예비역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도 되는데 굳이 또 왔는데도 너무 그렇게 소위 우리 국방부 군 출신 입장에서는 원수가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대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그런 성명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급여에서 3분의 1좀 떼가지고 북한에 도와줘야 할지 모릅니다. 3분의 1좀 떼가지고 줄 생각은 있죠. 지금 이제 제가 그렇잖아도 예비군 강의를 하면서 지금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우리보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젊은이들 보고, 야, 너희들 결혼하면 말이야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애국이다, 많이 낳아라, 계속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북한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할 시대가 우리 지금 벌써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꼭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저 같은 노인을 계속 먹이 살려야,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없어요. 북한에는 젊은이들이 더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까지 우리가 먹이 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급받아가지고 3분의 1이나 절반 떼가지고 북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독일의 잠수함 때문에 가가지고 있을 때 독일 해군 제독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절대로 통행의 자유를 주지 마라. 북한은 북한에서, 한국에서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군대를 없애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양쪽 정부가 있으면 계속 지루한 토론만, 육자협에 해당하면 보세요. 의제를 뭐 할 건가, 반대급부로 뭘 줄 건가, 회의만 계속. 마찬가지로 정부가 있게 되면 계속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있게 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6.25, 이제 독일은 물론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쉬울지 몰라도, 우리는 전쟁을 한번 겪었는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6.25 당시보다 250배 정도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다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돈을 줘가지고 다 잘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독의 로스톡이라는 데가 우리 진해하고 같은 동독의 주 해군 기지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베이스 코맨더가 서독 출신이 가 있었어요. 거기에 3,000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 340명밖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장교는 100% 다 잘라버리고 저를 안내했던 대위 한 명만 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예멘, 북예멘이 통일은 되지만 군대를 두고 있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국방부 그때 우리 장성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질문을 했더니, 근데 독일은 전부 돈을 줘가지고 다 잘라냈는데, 우리는 독일은 이제 서독이 32만, 동독이 18만,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제 60만 좀 넘는데 북한은 120만이에요 지금.
그리고 계급도 뭐 차수 뭐 대장 엄청나게 인플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돈으로 다 했나 했더니 그 당시에 정책실장이 농담으로 복부인 다 교육시키가 풀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땅값 다 올려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군인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통일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통일은 절대 환상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수병들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너는 봉급을 절반 3분의 1을 북한에 줄 생각을 꼭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 해군 제독이 했던 이야기가 정부와 군대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화폐, 독일은 1:1 마르크 이걸 해줘가지고 엄청나게 독일은 서독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휘청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바로 통일이 돼도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문제 여러 가지를 독일 해군 제독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단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 정치인이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통일은 해야 합니다. 근데 봉급 3분의 1, 2분의 1은 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통일 이슈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별도의 주제이고 딱 어려운 주제인데요. 경제적으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내할 부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감상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적 감성에 젖어가지고 맹목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좀 위험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궁극적인 변화가 보장되는 그런 통일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다음번 질문 저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준비하는 또 한 가지만 하면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송혜교와 결혼 선언 이렇게 하면은 송혜교가 짐 싸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다. 강남 50평 아파트 구매 선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비핵화 선언 한다고 해서 핵이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선언적 합의를 하면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폐기 시한을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폐기 절차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가지 의제인 것 같은데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그런데 이 뒤에 2가지는 앞에 것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고 돼야 되는데 이것을 선언을 해버리고 합의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군인의 생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비무장지대 무장도 없애버린다, 군축도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버리면은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가 꼭 있어가지고 북한의 핵이 없어지고 정말 한반도에 이제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도와서 북한 주민도 구출하는. 저는 북한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해방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족이지만 지금 3대 세습을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북한 주민을 죽이고 있는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독일보의 김규린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텔레비전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을 막 이런저런 의혹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여론을 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함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입장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세월호도 잠수함이 충돌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자로와 김관목 교수가 해가지고 제가 또 성명서 발표하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잠수함은 연안 경비정이 아니에요. 맹골 수도에는 군사 목표가 없습니다. 잠수함의 감시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몰한 그 지역은 거의 한 뭐 40m, 50m 되는 것 같은데 세월호가 그 들어가는 수로는 수십 미터 났습니다. 잠수함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티코가 대형 버스와 충돌해 가지고 티코는 아무 손상도 없고 대형 버스가 넘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 잠수함 지금 이제 그 미국 잠수함이 일본 그 이오지마 어선 실습선하고 충돌하면 즉시 부상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가. 그랬고 또 저 페루의 그 잠수함은 어선하고 충돌했는데 잠수함이 깔아앉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 잠수함은 1200톤짜리가 8000톤짜리 세월호하고 부딪혔는데 세월호는 뒤집어지고 우리 잠수함은 유유히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딪혔으면 함수 쪽에 소나가 있고 어뢰 발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잠수함 수리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조선소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승조원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타고 있는 승조원. 30몇 명의 입을 다 막아야 되고 그 잠수함에 입항해서 잠수함 사령부에 있는 사람 입을 다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이나 현대조선에 가서 수리하면 그 임직원들 다 입을 막아야 되고 소나를 구매를 해야 되고 어뢰 발사관을 구매 업체에도 장비 제작사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저번에 그 KBS 그 방송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어요. 좀 나를 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만약에 제조사가 정부가 결정한다면 우리 예비역 단체가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에서 뭐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쏙이 타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위치의 수준을 넘는 수위를 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뭐 어디서 또 고소가 들어올지 모르요. 저 고소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 그 뭐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그 잠수함 충돌설 같은 경우에는 인양 후에는 뭐 그 근거가 없는 걸로 아니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조사위원회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어느 세미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저는 이제 이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간 사용한 중고선입니다. 그리고 배에 여객을 많이 실기 위해서 상부 구조물을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2-3배의 기준치의 2-3배의 화물을 싣고 다닙니다. 자꾸 평형수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면은 이 배에는 이제 무게 중심의 G점이 있고 기울기점 M점이 있습니다. 이 무게 중심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넘어가면은 복원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가분수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이제 그 배 보면은 이제 그 상선 같은 데는 빨갛게 밑에 그 선재가 칠이되어 있고 군함은 까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헐수선인데 이 헐수선을 더 배가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 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날씨가 나쁘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미 증축을 했고 짐을 많이 실어 가지고 무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수까지 넣어버리면 이게 그 헐수선을 더 잠겨버리면 이 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수 물을 뺀 것이 아니고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배가 옆에서 파도만 좀 맞아도 넘어질 그런 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할 때 이거 타기 고장인 것 같다. 이렇게 2014년입니까? 그때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려놓고 보니까 키가 오른쪽으로 가 있었고 자로가 방송한 JTBC에서 방송한 거 보면은 타수가 나는 키를 왼쪽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키라는 것은 이제 전기 유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휠을 돌리면 그 전기 신호가 유압 계통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을 미쳐 가지고 키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 유압 계통의 고장이 나면 이제 배가 오른쪽으로 돌게 있기 때문에 타수는 당연히 왼쪽으로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 보고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놨는데 그 타기 시스템을 한번 잘 해봐라. 왜 타기가 지금 올라가 있냐. 이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 하면은 잠수함이 부딪혀가지고 타기가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상사고의 모든 죽음은 잠수함이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 잠수함 다 없애버려라.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해상사고는 전부 잠수함이 일으키니까. 페이스북에 한번 보세요. 원자력 잠수함은 잠수함 다 없애버려라.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왜 해상사고만 나면 다 잠수함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유, 잠수함협회 회장님으로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뭐 세월호 사건이 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1년 동안 또 뭐 그 별다른 진전이 없고 또 특조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도 되게 많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현재까지의 그 수사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천혜진 해운 그 파산관제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또 새롭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게 제동님께서 이렇게 너무 훌륭한 답변들 많이 해주셔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좀 이따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은 아까 전에 질문을 하셨던 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간략하게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좌초설 얘기하신 거 저도 인터넷에서 좀 접했고요. 오늘 저분이 설명하신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보고 안쪽으로 구부러진 거는 좌초가 돼서 안쪽으로 구부러졌다는 얘기도 있다는 걸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궁금함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암초가 없습니다. 질문하는 학생이 다이버 사가지고 암초 찾아내면은 다 해결됩니다. 없는 암초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발기암초. 계속 답답한 게 거기 암초가 없어요. 제가 33년간 그래서 왜냐하면 저를 소개할 때 33년간 해군 생활의 경험 천안함과 동급인 초기 함장이금 잠수함 전단장으로 잠수함을 운용한 경우 군함을 설계해본 건조된 경험이 있는 자칭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암초 없어요. 그리고 아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초가 되더라도 절대 중간에 두동강 나지 않습니다. 이 독일의 기레전함이 암초에 올라탔는데 두동강 납니까? 우리 아까 포항함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전속으로 이 천안함은 오나트로 저속으로 갔는데 전속으로 암초에 올라탔는데 선저만 찢어지고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최근까지 수명 주기 동안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군함들이 다 자초돼도 멀쩡합니다. 왜 없는 암초에 아까 백령도에서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이용선 씨 저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암초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암초에 왜 자꾸 자초됐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정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하신 마음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지금 갑니다. 해도거든요, 해도. 여기에 화살표 있는 여기에 암초 없습니다. 제가 계속 다닌 길이라고 무수히 이야기했고 해군은 다 아는데도 왜 없는 암초에 자초됐다고 하느냐? 북한에 보낼 월급 필요 없이 다이버 사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암초 찾아내면 간단한 일입니다. 없는 암초에 어떻게 자초가 돼요? 자초가 되더라도 중간에 10m가 날아갈 수가 없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외부 폭발이 아니면은 외부 폭발이 아니면 자초가 되거나 선체 피로가 되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중간에 10m가 이 거리가 지금 10m입니다. 이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하도 그 답답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부드럽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꼭 암초 찾아주세요. 예,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꾸 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용선 씨 백령도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용선 씨 찾아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백령도에서 업으로 살아. 그 사람이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그 암초 없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세미나고 TV고 여러 번 나가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이용선 씨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33년간 해군 생활하면서 다닌 길인데 암초가 그 해군이 움직이면은 해도부터 보지 않습니까? 해도부터. 해도. 암초가 없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암초. 예, 그 좌초에 관해서는 사실 이렇게 뭐 이미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뭐 질문하신 분께서도 뭐 예단을 가지고 질문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좌초에 관해서는 그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뭐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만 받고 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한 가지 예. 저는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그 항적이 조금 더 인근에 있었는데 잘못 짚었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 제동님께서 의견 있으시고 저도 잘 모르니까요. 두 번째로 그럼 어뢰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 잠수정이 여기 올 리가 없다 하고 키 리조블런이 그때 군산 아랫지역에서 3월 23일 날 있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26일인가 29일 날 사고가 났으면 올라올 수도 있지 않나요? 23일 날 진해에 입항했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 해역에서 아니 군산 아래쪽에서만 합니까? 키 리졸브 훈련은? 그날 키 리졸브 훈련은 군산 이남에서 아까 미 컬럼버스 함하고 우리 최무선 함이 사전에 23일 날 입항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 시나리오를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협의한 훈련대로 군산 이남에서 훈련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 항상 잠수함 훈련은 미군과 할 때는 군산 이남에서만 합니까? 예? 미군과 연합 훈련을 할 때는 군산 이남에서만 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큰 잠수함이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의 그리고 또 접적 해역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군산 아래쪽에서만 한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주로 남해나 동해에서 많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가끔씩 서해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수함 훈련 그 미국하고 같이 할 때는 그 장교를 교환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로 아까 진행이 질문하신 됐다면은 게 지금 그런 이거 정보들도 보세요. 나와야 연합 되겠죠. 훈련을 예. 하면은 상호 교환 편성을 합니다. 콜롬비아 하면은 우리 최무선함 장교가 탔고 최무선함 장교에는 최무선함에는 콜롬비아함 장교가 타고 있었어요. 만약에 충돌을 했거나 어뢰를 발사하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한 통속 안에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잠수함이 우리 군함을 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를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 국민인데 나라와 국민을 부시하면서 자국의 국민을 자국의 군대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냐 그게 전.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잠수설이 오히려 더 저희가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아니 암초가 없는데 어떻게 자초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적을 지금 표류한 항적을 잘못 지정했을 수도 있죠. 지금 항적에 암초가 없다고 하시지만 훨씬 더 인근에서 좌초가 될 위치를 지금 잘못 지정했을 수도 있죠. 진짜 그래서 저 사실을 알았어요. 네, 아니 그냥 합리적으로 여쭤보는 거죠. 합리적이 아니고 이게 합리적이냐고요? 아 이게 저 지금 암초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지금 이게 이제 침몰한 위치인데 한미가 발견한 지점은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항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진 타력에 의해서 한미는 바로 침몰을 했기 때문에 180m 앞에 가서 발견이 됐고 함수 부분은 승조원이 다 구조되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게 북서풍과 조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여기 침몰 지점에서 6.4km 되는 지점에서 이틀 후에 3월 28일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여기서 바로 꽝 하면서 바로 침몰을 했는데 어디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부딪혀가지고 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예,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암초 관련해서 좀 한마디 좀. 예, 그럼 1분 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속과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서울대 공과대학 시설지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늘 대통령 강연을 듣게 된 계기는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제가 90년 4월 4일 입대해서 제가 출동을 저 해역을 출동을 뛰었습니다. 제가 서울함을 FFK 호위함 서울함을 탔었습니다. 서울함 탔었고 또 제가 그 참수리라고 고속정을 저 해역에서 출동을 뛰었습니다. 근데 그 해군이 정말 그 출동을 뛰면은 정말 저쪽 앞마당입니다. 출동 뛰는 지역은 좀 뭐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정말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암초설은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군함이 이동하거나 경비구역을 정할 때 위험한 곳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함장이 저녁에 야간 지시록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나이트 오더라고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위험한 곳이면 반드시 그 표시를 하고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백령도 근처 2.5km 지점에 이게 암초가 없고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자초는 절대 아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자초되면은 아까 뭐 배 몇 개 보여줬지 않습니까? 군함이 자초된다고 해서 두동강 나지 않습니다. 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암초에 올라탔는데 미 순양함이 하와이 근해에서 지금 자초된 거고 이거 중국의 호위함 그 다음에 이거 필리핀 근해에서 소해함 이 자초돼도 군함은 절대로 두동강 나지 않아요. 그리고 스페인 여객선 자초됐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처리를 못하고 그냥 10년 방치해 놓고 있어도 안 부러집니다. 예, 좌초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질문이 나왔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실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진 않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질문 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건희라고 하고 회사원인데요. 저는 이제 보수 우파로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 968기로 근무를 했고 제가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상륙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많이 백령도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저도 암초를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실제로 상륙훈련 하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해군 분들이랑 같이 근무할 일도 많고 근데 그랬을 때도 그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그 길을 몰라서 뭐 자초가 됐다든가 암초를 한다든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같이 근무했던 군 장병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및 해병대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암초에 관련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좌초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33살 박규범이라고 합니다.
제동님 우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동님께 그냥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제 사회라든지 뭐 또 국내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저희 나라만 좀 비논리적인 그런 말들이 너무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세뇌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자초될 그런 이제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뭐 자초됐다라고 이렇게 계속 뭐 주장을 하게 되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다방면적으로 이제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이렇게 좀 진실된 거를 말해주시고 또 논리적인 거를 잘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무리 봐도 뭐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도 이거는 100% 이제 명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고 지금 저희 이렇게 극소수만 이렇게 나라를, 물론 여기 안 모였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여기 모이신 나라를 사랑하는 이렇게 소수만 이런 제대로 된 거를 이렇게 알고 나머지 국민들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회사원들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다 자초됐다고 생각하고 뭐 미군 함수함이 그랬다, 뭐 우리 나라의 함수함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말들 하고, 이런 너무 답답한 상황에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제동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저 발표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가끔씩 페이스북에 보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이 뭐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그 이제 페이스북에 이야기하고 또 뭐 세미나 요청 오면 가서 발표하고 방송에도 요청 오면 설명하는 거 외에는 사실 저는 저 위치에서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트루스 포럼 아니고 다른 이제 젊은이들 어떤 모임이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그 여기 천안함 안 본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버스를 내 가지고 가는데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함대 연락해가지고 또 타고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 현장에 그 여군 대위를 특별히 배치를 했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도 잘 해주고. 그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고 이번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독일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에 그 청년들이 기독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번져가지고 주변에 독일 전역에 해가지고 아무도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될 거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정치인이고 누구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지고 뭐 군인들도 도망가고 해가지고 이제 통일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아무리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머리를 많이 짜내고 우리가 뭐 군사력을 많이 건설하고 이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우리의 적은 120만 명의 북한 군사력,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와 70척에 달하는 잠수함이고 두 번째 큰 적은 더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의 적. 이 종북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죠. 이 종북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쓴 게 아니고 같은 그 옛날에 야당에서 쓴 겁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렇게 신봉을 하면서 그 따르고 행동하는 이런 그 종북 세력이 많습니다. 사마천도 이야기하기를
외부의 적은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월남이 멸망할 때도 공군 조종사가 적을 공격한 게 아니고 기술을 자기 대통령궁을 폭격하니까 이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월맹은 그 40만 명도 안 됐어요. 그 베트콩까지 다 해가지고. 미군에 60만, 한국에 30만이 가고 월남 군대가 115만 명 세계 4위 군사 대국이에요. 망해버렸어요. 내부의 적 때문에. 월맹에서 파견한 5만 명의 간첩 때문에 포섭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 뭐 무슨 법무부 장관 뭐 군대까지 어디 포섭이 안 된 사람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적이 뭐냐?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교회 가서 강의하고 어디 가고 할 때도 한 이야기가 가장 무서운 적,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다. 바로 그 니콜라스 교회 청년들이 회개운동하고 평화운 계속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그 독일 전역에 기도운동이 번져가지고 동독이 멸망하고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교회 다니면은 의인 10사람 몫을 담당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교회 가서 부르짖고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서면은 걱정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까 정말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의문이었던 게 저들의 생각이 제가 처음에는 이게 정부 쪽이나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 설명이 부족했나 논리가 부족했나 이런 약간의 의심도 들었지만 그게 전혀 아니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확실하고 과학적이고 북괴의 소행이 명백함에도 계속 암초가 없는데도 좌초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것은 그러니까 천안함 프로젝트가 저들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천안함이 침몰이고 이거는 조작이라는 근거인데 거기에서 암초에 의해서 침몰했다는 것과 이스라엘 잠수함에 의해서 침몰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아니 암초가 있는데 이스라엘 잠수함이 이스라엘 잠수함도 침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저들이 진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거 암초 때문에 이거 그런 거라면 난 진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잠수함 설을 주장하는 자를 과학적으로 정말 맹렬히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정부 발표만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이런 자세가 이건 뭐 진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떤 믿음이나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초와 잠수함 충돌을 주장하는 사람, 잠수함은 물 밑으로 가기 때문에 천안함이 자초되면 잠수함이 먼저 자초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전 국민의 뭐 30% 이상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재무님께서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잠깐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사실 이렇게 또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혹시 발언해 주실 게 있으세요? 우선 이제 오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신 분이 계시면 친구들이건 부모들이건 누구에게도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방의 의무, 이게 이제 4대 의무를 갖다가 가끔 병력의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력의 의무는 건강한 남자 젊은이들만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방의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잠수함 부대를 처음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술 먹은 이 한 사람이 해군 부대를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잠수함 부대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초병이 근무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지내가면 속천이라는데 속천 어디로 갑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병이 저쪽으로 나가면 된다고 그러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해군 내에서 큰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위병소 초병은 졸 수 있지만은 눈 뜨고 있는 이 초병이 저쪽으로 가라고 들어가 버리면 되게 즉시 당직실에 보고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군인만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에 뭐 북폭을 하게 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죽기 전에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미 해군 장교가 이야기하기를 일단 전자전기 같은 걸 가지고 북한 지역의 통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개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핵 잠수함, 그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토마호크 154발을 탑재한 잠수함이 4척이 있습니다. 그 오하이오하고 미시건 한 잠수함이 우리 부산에도 몇 차례 입항을 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154발이면은 300발이 넘죠. 그리고 또 그냥 그 핵추진 잠수함, 이 또 토마호크. 이게 이제 밤 12시 이후에 밤 1시쯤 돼가지고 지휘부하고 주요 군사시설 비행장 이게 토마호크가 떨어지면은 통신도 안 되지, 밤중에 떨어지면 혼비백산이기 때문에 공격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리아 화학무기를 사용해가지고 미국에서 토마호크 공격을 했는데 그걸 이제 공격하기 전 사진하고 후 사진을 보면은 이 지역 이제 에어리아에 도로가 쫙 있어요. 도로는 하나도 손상이 안 갔습니다. 안에 내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정밀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항공모함에서 함재기가 발진해서 때리면 다 숙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 해군만 가지고가 아니고 군산에도 F-22가 와 있고 일본에 F-35가 와 있고 괌에 B-1B라든지 이런 게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많이 죽는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회담을 잘 해가지고 핵무기가 폐기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남북한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는 워낙 많이 이제 쏘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주의와 이거 협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각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워낙 답답해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저 신분에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 또 이래가지고 어디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 신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세월호 잠수함 충돌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이게 보면은 잠수함이 그렇게 고속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세월호 주위에 고속으로 움직이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조작했다고 한마디 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검찰 조사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나로 이걸로 끝내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고소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총력전입니다. 국민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많이 전파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